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본격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속 후 첫 주말을 맞은 어제가 양 전 대법원장의 71번째 생일이었는데요. 한때 사법부의 수장이었지만 이제는 수감자 신분으로 전락한 양 전 대법원장. 이 구치소에서 홀로 생일을 보내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생일을 맞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면회를 했는데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딱 10분만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나 이런 건 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었는데 71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이제 접견을 했는데 네. 딱 10분간의 시간만 주어졌습니다. 이 10분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인 시간이고요. 거기에다가 면회 시간뿐만 아니라 면회 장소와 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예우는 없었습니다. 면회 장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수용자들이 면회를 하는 곳이죠. 이렇게 플라스틱 유리 같은 것으로 덮여져 있는 곳에 서 있고요. 일반 접견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접견을 했는데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좀 달랐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접견실에서 가족과 변호인과 면회를 했는데 이것과 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 사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인물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이 이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양 전 대법원장과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에 서울지법의 파산수석 부장판사로 있을 때 같은 법원에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되어서 연루가 되었던 이완종 전 국무총리를 대리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경력이 있고요. 이번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혐의가 40여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렇죠. 알려진 바로는 수사 기록만 현재 20만 쪽이 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상원 변호사는 이 현재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이상원 변호사 이외에도 워낙 수사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추가 변호사 선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을 했고요. 그야말로 재판에 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럼 앞으로 좀 재판에서의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좀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재판의 쟁점이 될까요? 이 검찰이 현재 두세 차례 추가 조사한 이후에 기소를 할 예정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0여 개가 넘는 혐의들이 있지만 혐의는 대부분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것이 왜 쟁점이 되느냐. 최근에 대법원이 직권남용과 관련되어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에 해당되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다른 사람의 직무에 해당되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그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서의 사건이 엇갈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하면서 직접 인사를 했던 그 검사에게 과연 직무의 범위 내인가.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었던 하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보조적 행위를 했다라고 봤는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었던 검사도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를 했던 것이. 그래서 결국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에 블랙리스트를 했는데 해당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 본인의 직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지시를 받았던 전 법원 행정처에 있었던 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직무를 인정할 것인가. 지시를 받고 수행한 것이 그 전 판사들의 직무의 범위 내냐 아니면 단순한 보조적인 행위이냐. 그것으로 어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리를 적용하신 것인가에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사건은 크게 갈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쟁점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양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혐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하고 또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직권남용죄가 어떻게 범위를 적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좀 기울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건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40여 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직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재판에 관련되어서 본인의 직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단순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얘기들을 지시를 전달했다거나 이러한 역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보조적인 행위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다른 일반적인 하급 공무원과는 달리 네.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판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느 정도의 또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법원이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죠. 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초 혐의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13일이었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로 난동을 부린 이 미성년자가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네. 처음에는 경찰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구속 기소를 하면서 특수상해가 아닌 특가법상의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가법상의 보복상해 혐의는 특수상해보다도 형량이 훨씬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더 형량이 높은 것으로 변경을 했느냐? 네. 그것은 상해의 동기를 보복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 가해자와 친구인 피해자는 특수절도를 같이 했어요. 강동구 일대를 돌면서 수차례 특수절도를 했는데 예.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를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친구가 범행을 자백을 했고요. 공범자로 이 가해자인 한모군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한모군에게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다 인정을 했고 너를 공범으로 지목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보복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더욱더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의 보복상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 한모군, 그러니까 흉기를 휘두른 한모군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년법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현재 소년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소년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년법으로 처벌을 하느냐는 아니고요. 소년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소년법상으로는 소년은 감경을 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어요. 설사 감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징역 3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 1년, 단기 3월 이런 식으로 일반 성인과는 다르게 판결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단기의 형만 일단 복역을 완료를 하면 예. 석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한 군이 초범인데다가 피해자인 친구와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앞서서 이 보복상해 혐의가 처벌 수위가 더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복상해 혐의인데 현재는 소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 6월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앞서서 그게 이제 말씀드린 소년법 적용 받기 전에 그렇죠. 거죠? 적용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적용 받았을 네. 때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한 군은 이렇게 지금 보복상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죄도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까지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를 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특수절도 혐의 같은 경우에는 흉기에 찔린 이 박모군도 함께 받고 있는 건데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현재 피해자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절도로 같이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기소가 아니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특수절도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에 대해서 피해품이라든지 피해 액수라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를 좀 짚어보죠. 이번에 짚어볼 사건은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스키를 타다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충돌을 했는데
이 사고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달랐네요. 네, 맞습니다. 스키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있어요. 스키 시즌이 예. 지나고 나면. 근데 이번 사건도 스키에 대한 충돌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이었는데요. 스키장에서 여러 사람이 강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습이 끝나고 슬로프 아래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슬로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내려가는 와중에 왼쪽 편에서 다른 강습생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급하게 피했는데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그 피해자의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네네. 이 충돌로 인해서 피해자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전체 6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스키를 탈 때에는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항상 주의를 살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치상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고요.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다르게 판단을 했어요.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 당시에 이 가해자가 앞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피해자가 뒤에서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뒤쪽에서 갑자기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기로는 예상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회피하기도 어렵다. 거기에다가 가해자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다고 볼 수도 없고 일반적인 주행 코스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보통 스키를 내려오는데 네. 반대로 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 일반적인 속도로 탔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은 항소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속도를 탔고 주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서로 충돌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은 1심에서의 사실관계를 뒤집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사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키에서 이러한 충돌 사고가 났는데 네. CCTV가 없다라고 네. 했을 예, 때는 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예. 보통은 구체적으로 진술을 목격자들이라든지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무죄가 난 것도 피해자가 진술이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나한테 부딪힐 때 내 몸에 직접 와서 부딪혔다라고 네네, 얘기를 그랬죠. 하다가 법정에 가서는 몸에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CCTV가 없고 주변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예. 본인의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무죄가 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스키장에서 이 같은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먼저 충돌 사고가 났을 때에는 먼저 CCTV라든지 목격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방향에서 충돌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그렇군요.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민사소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은 과실치상으로 형사사건으로 예,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키를 탈 때는 항상 속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원은 스키는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그 스포츠이다가 판단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안전모라든지 안전하게 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스키를 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본인에게 맞는 슬로프를 선택을 해야 네, 되고 그것도 본인이 중요하겠죠. 본인이 항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